자, 오늘은 2단원 마지막이에요. 개항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앞에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해와가지고 이 부분은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시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일 그 첫 페이지의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이 됐었는데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서 아마 세계 항구가 열렸다라는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썼었죠.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됐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개항이 된 근처에 개항장에는 외국인이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무역도 할 수 있고, 뭐 거기서 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재판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조계라고 했는데, 일종의 이제 땅을 잠깐 빌려 쓴다, 그 지역을 뭐 자기들이 차지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조계라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거류를 하면서 거류지에서 무역을 했던 거류지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네, 다시 한번 쓸게요. 거류지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거류지 무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부 이제 우리나라 상인이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중간 상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행상이나 선상, 뭐 걸어 다니거나 배 타고 다니거나 객주 같은 이러한 상인들이 이제 또 성장을 했고, 또 이제 그 보부상 같은 이런 상인들이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무역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어떤 무역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 거류지 무역은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가운데서 사고 파는 중개 상인들도 등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차례대로 부속 조약을 체결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뒤에 이제 부속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또는 뭐 조일, 무역 규칙 이렇게 차례대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만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글을 하나 발표를 하거든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거류지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게 한다라는, 여기서 우리 그때 정리했던 거죠. 무제한으로 쓰게 한다, 요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것에서는 무역 규칙에서는 조선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은 쌀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본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이제 프린트 자체가 우리가 중학교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묶어서 썼는데, 정리를 하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은 요렇게,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은 요렇게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고, 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씩 조금씩 이제 열리는 느낌? 이러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차례대로 하나씩 추가로 더 맺은 조약에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옆에 1882년이었죠. 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걸 배웠죠. 이모군란에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뭘 했었냐면, 결과 중요하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조약 2개를 맺었는데, 하나는
제물포.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한 거였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조약의 이후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냐면 우리나라 양화진이 저기 합정 쪽이에요. 이거 한성, 서울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 이후로 청나라 상인들은 허가만 받으면 거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개항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이 이걸 바탕으로 엄청 빠르게 조선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일본도 이제 위기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일본도 여기 하나 쓸게요. 일본도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1882년 동시에 같은 해에 이런 것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체결을 하는 거냐면 어쨌든 위기의식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줘요. 우리나라 조선의 요구는 뭐였냐면 조선이 요구했던 거는 밑에다 쓸까요? 아까 무관세였잖아, 그죠? 그거를 부과하자. 우리나라 너무 불리하다. 그리고 방공령 우리가 지난 그 동학농민운동할 때 배운 거죠. 곡식의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이었죠. 이거를 수용을 해줘요. 이걸 수용하는 대신에 이제 일본이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일본이 2개를 가져가는데 엄청난 혜택인 최혜국 대우와 최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도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혜국 그 대우하고 그리고 내지 통상 우리나라의 땅에 청나라처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1882년에 요거 2개가 동시에 체결된다. 당연히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82년 이후부터는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경쟁이 심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낌을 잡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때, 요 시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상인이 중간에서 중개무역 같은 걸 좀 해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 거류지 무역 기반으로. 근데 내지 통상이 허용이 된 이후부터는 그냥 땅속으로 얘네가 직접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던 그런 개항장에서의 객주라든지 뭐 선상, 행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연도 수정을 잠깐 하죠. 1883년입니다. 1년 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무역의 구조가 지금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점점 대등해지는 느낌을 가지면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일전쟁이 요때 벌어지죠. 요때.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로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텐진조약 맺으면서 뭐 동시파병하고 이런 거 했었지, 그쵸? 그 청일전쟁 이후부터는 일본 상인들이 거의 조선의 무역을 독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제 무역에 대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강화도 조약 때랑 그 다음에 82년 이모군란 이후 때랑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권 침탈에 대해서 하려면 다른 프린트가 필요해요. 요 2번째 프린트가 필요한데 이권 침탈 시기는 우리가 정치사 여기 정리할 때 기억나겠지만 아관파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다 이런 거 정리 한번 했었거든요. 그쵸? 아관파천 때가 우리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경복궁에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각종 이권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뺏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열강들이 어떤 이권을 침탈해 갔는가 한번 봅시다.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은요. 미국. 우리나라 북한 쪽에 금광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채굴하는 권리, 금광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연도는 뭐 안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거를 많이 배워갔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삼림 체벌권이라 그래요. 삼림을 체벌했던 거예요. 가져가서 베어서 가져갔던 거고요. 1896년에 많이 가져갔고요. 연도는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철도를 세웠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철도를 세워서 경인선, 경의선 이런 것들을 세우고 철도 부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철도를 부설하는 거는 거의 대표적으로 일본이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경부선이 1898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광산 채굴권도 있어요. 광산 채굴권도 뭐 영국이나 러시아가 가져가고 뭐 또 뭐 전등, 전화, 뭐 전차 같은 것도 미국이 이제 부설하고 세우고 이렇게 많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또 화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면 화폐 정리 사업은 메가타가 나와야 돼서 다른 프린트가 필요해요. 요 프린트 바로 직전에 정리한 그 개념이죠. 메가타 우리 할 때 아마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1904년에 한일 협약할 때 배웠던 개념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라는 걸 하는데 그때 외교 고문과 또 재정 고문이 있었는데 이때 재정 고문으로 우리가 필기한 사람이 아마 메가타라고 필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경제사 배울 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럼 메가타가 뭘 했냐면 하나 써놓을게요. 화폐 정리 사업을 했는데 화폐 정리 사업이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폐를 정리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존에 쓰던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주던 거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돈으로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상평통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백동화 이런 등등등을 일본의 화폐로 바꿔주는 사업이었는데 기존에 쓰던 우리 백동화를 또 등급에 나눴어요. 가불병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교환을 해줬는데 가불병 중에 병 제일 낮은 등급의 백동화는 교환을 안 해줬어요. 교환을 안 해줬는데 우리나라 대다수 정보가 없었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한 우리 한국 상인들이나 이런 한국 은행들이나 이런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요.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권을 가져가고 일본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토지를 뺏겼던 것은 우리가 러일 전쟁 중에 요 1904년에 러일 전쟁 중에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한일 의정서였죠. 이거 한일 의정서에서 우리나라 땅을 마음껏 쓰게 한다라는 내용이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마음껏 군용지로 그러니까 군사적인 의도로 쓰고 그러면서 뭐 철도도 부설하고 막 땅도 뺏어가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 시기부터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에 이제 이 다음 프린트에서 배울 건데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줄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동척이라고 불러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에게 싸게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뭘 뺏겼고 어떤 걸 가져갔고 이런 걸 배웠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또 같이 다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제일 첫 페이지 프린트를 보시면 이렇게 일본이 그리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잠식해 들어오는 과정이었죠. 이게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상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기 내지 통상 내륙에 진출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으로 쓸게요. 저항하려는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저항하거나 뭐 대항하려 했는가. 첫 번째는 조선인들도 상회사라는 거를 설립했어요. 상회사라는 거는 동업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외국 상인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회사를 세운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회사 같은 걸 세우고 또 따로 선박을 구입해서 우리나라가 따로 세금을 운반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조일 통상장정 요거 있죠. 요때 우리가 방공령 요구했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를 하게 돼요.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할 때 기억나죠? 근데 방공령을 이제 1889년이랑 1890년에 선포를 하는데 일본이 왜 그 생각나죠? 일본이 요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생각나죠? 방공령을 우리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특히 어디 황해도 함경도 생각나죠? 지방관들이 선포를 했는데 일본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 이거 규정을 우리가 위반했어. 이러면서 배상금 내라 그러고 막 그랬었죠. 이게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런 저항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첫 번째 프린트 가셔서 여기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후로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시기 그쵸? 그때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도 시전 상인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해요. 철시 투쟁이라는 거는 시장의 문을 닫는 거지. 그러면서 따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황국 중앙 총상회였어요.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1898년에 만들어내고 시전 상인들이 어쨌든 서양인들이 계속 진출하고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막 이렇게 뭘 들어오고 막 상업 활동하고 이런 거 금지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프린트 가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아간파천 요 시기 가시면 아간파천 때 우리가 많이 이권을 뺏겨가지고 그걸 방금 정리했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요 단체였죠. 기억납니까? 독립협회였는데요. 독립협회가 주로 이권 수호 운동을 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그때 정리했던 게 뭐였냐면 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권 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우리가 이거 정리했었죠. 이권 수호운동을 정리했는데 특히 러시아가 저령도라는 땅을 요구했었죠. 저령도가 오늘의 영도, 부산의 영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을 조차하겠다. 그러니까 좀 쓸게, 우리 이 땅 좀 쓸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 독립협회가 적극적인 반대 운동으로 저지를 시켰고 또 이 만민공동회 이거 있죠.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가 파견한 그 어떤 재정고문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걸 철수시키고 또 막 한러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은행도 막 폐쇄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육조라는 걸 여기서 만들었었죠. 헌의육조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그 관리들과 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권 침탈을 방지한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명시해놨거든요. 여튼 이러한 나름대로의 열심히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고 하지만 그 기억은 나죠. 요거 러시아에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프린트를 가시면
요 프린트요. 요 프린트 가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안회라는 단체가 여기 정리가 됐었죠.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게 성공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이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했던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회사가 뭐냐면, 조선이 세웠던 회사가 농광회사예요. 농광회사라는 거를 세워서 우리 손으로 직접 직접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노력했던, 그러기 위해 만든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핵심, 오늘 핵심 요거예요. 마지막 남은 프린트에서 요거 안 했어요. 경제적 구국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인데, 국채보상운동의 말의 뜻이 뭐냐면 나라의 국채를, 빚을 갚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겠죠. 왜 일어났냐면, 배경이 뭐냐면, 일제가 차관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 쓰라는 거예요. 일종의 너희 나라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내가 다 해줄 텐데 대신에 돈 빌려서 써,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채무액, 빚진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부족해서 재정이 일본에게 예속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갚으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일단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분이 이 운동을 먼저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국에 확산이 됩니다. 특히 계몽단체와 대한매일신보 저번에 했어요. 영국인 베델이 만든 거. 이걸 동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뭐 술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말자, 가락지 모으기, 금 모으기, 이런 운동으로 모금을 열심히 했는데, 이 운동은 통감부의 방해로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썼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양기탁 선생님, 양기탁을 구속하는 등 여러 가지 탄압을 해가지고 어쨌든 실패하게 됩니다. 네, 돈은 열심히 모았거든요. 근데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 뭐 갖은 탄압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뭐 학교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번에 앞에 프린트해서 다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더 뭘 정리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따로 정리를 하면, 여기다 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근대 의식이 확산되는데, 근대 의식으로는 일단은 뭐 천부인권 사상이나 국민주권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독립협회에서 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두 개 정리할 게 뭐냐면, 여성운동과 평등운동, 백정들의 평등운동이 있어요. 먼저 여성운동. 그리고 이제 그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뭐 백정들의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여성 운동으로는 이때 개항 이후에 차별받던 여성들이 많이 의식이 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자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권 통문이라는 글을 발표해가지고 여성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건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썼고요. 그 뒤에 찬양회라는 게 조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근대적 여성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든 찬양회는 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던 여성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단체.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국채 보상 운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등 운동이 또 대표적인 이 시기의 근대적 운동이에요. 평등 운동은 이제 양반 중심의 그런 어떤 신분 제도를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봤던 그런 운동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로 어떤 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했냐면 독립협회에서 여러 가지 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인민평등권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게 되면서 결국 신분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는데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괄호 열고 백정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이제 뭐 우리도 또 똑같이 뭐 대한제국의 뭐 사람이다 이런 막 의식을 이제 외치면서 결국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펼치고 그리고 백성춘은 결국 자기 장남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진보적으로 조금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 하면서 다 정리를 해 와가지고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2단원 개념이 끝났습니다.